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몇 개월 뒤에 연변에 가게 됐어요. 예, 저는 사실 첫 번째 직장을 연변과학기술대학교라는 데서 한 학기 동안 친구들과 교류하면서 보냈는데 연별이죠. 연길입니다. 그리고 그때 대학 막 졸업해서 막 자유로울 때 찍었던 사진이에요. 제가 캘리포니아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LA에 있는 코리아타운, 한인타운이 한국 밖에 있는 가장 큰 한국인 줄 알았어요. 근데 연변에 가보니까 한문과 더불어서 한국어 공용으로 사용되는 자치주, 거기서 100만 명 이상의 한인이 모여서 한국말을 하고 한국 음식을 먹고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전통 소설을 읽고 막 춘향전 같은 것들을 서로 막 이렇게 하면서 지내는 거예요.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내가 미국인이 되느냐 한국인이 되느냐 재미 한인 정체성이 있다 이러던 중에 또 다른 한인의 세계를 처음으로 맛보게 된 거죠. 그래서 거기서 많은 조선족 친구들을 사귀게 돼요. 어느 날 일수라는 친구가 저한테 형님 이번 주말에 뭐 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별거 없다고. 그러니까 자기 고향을 저한테 소개시켜주고 싶대요. 그러더니 그래 같이 가자. 그러니까 저희가 막 굉장히 허름한 버스에 타서 막 탈탈탈탈 거리면서 막 오랫동안 한두 시간인가 해서 왕청이라는 도시에 도착했어요. 왕청. 우리 할머니 소개시켜주겠다고. 집에 들어가니까 할머니랑 남동생이 있더라고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오랜만에 집에 갔는데 할머니랑 남동생만 있어요. 엄마 아버지는 어디 있어? 그러니까 엄마 아버지는 한국에서 노동을 하고 계시대요. 엄마 아버지가 노동하시는 돈으로 저희가 대학을 가고 여기서 끼니를 때우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허름한 집이었는데, 그러면서 할머니가 저한테 맛있는 옥수수죽을 해주셨었어요. 아직도 그 맛이 기억나요. 되게 정이 듬뿍 담겨있는 되게 맛있는 죽이었는데, 부모님이 한국에서 막노동을 하면서 되게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저한테 그때 얘기를 해줬어요. 예. 그때만 해도 지금처럼 한국에서 조선족이 많이 화제가 되거나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을 때는 아니었었어요. 제가 갖고 있는 사실 조선족에 대한 이미지는 이 사건 혹은 이와 비슷한 사건 여러 개가 형성합니다. 근데 점점 가면 갈수록 국내에서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불편해지고 그들의 이미지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비춰지고 그러는 거에 저는 나중에 굉장히 환멸을 느끼게 됐어요. 제가 독일에 또 배낭여행을 했었어요. 10년 전에. 근데 우연히 함부르그라는 도시에 있는 독일 한인들을 만나게 됐어요. 제독 한인 형 집에서 자는데 그 형이 조세바 오늘 밤에 함부르그에 있는 독일 한인 후손들이 모이는 자리가 있다. 같이 가볼래? 그래서 갔어요. 그러니까 한 100명 정도 되는 독일 한인 후손들이 2세들이 모여서 같이 대화를 나누고 정체성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같이 축배를 즐기고 막 파티도 하고 그러는 걸 보면서 또 다른 충격을 먹었습니다. 제가 법대를 다닐 때 브라질 상파울로에 인턴을 하러 갔어요. 거기도 역시 5만 명 정도 교포가 있어요. 브라질에. 그 중에는 당연히 호녀라도 있고 다양각색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2010년에 또 남아공에 인턴을 하러 갔어요. 마침 당시 월드컵 기간이었어요. 예. 그래서 월드컵 경기를 보는데 남아공에 사는 한인 후손들을 또 만나게 됩니다. 여기서는 선교사님 자녀들, 그리고 사업가 자녀들, 그리고 주재원 자녀들 등등등이 모여서 몇천 명의 규모의 한인 커뮤니티가 또 있다고요. 그리고 이것은 사실 작년이긴 한데 고려인에 대해서는 조금 더 우리가 알 거라고 생각해요. 일제강점기 시절 그 이전 혹은 그 이후에 끊임없이 사할린 혹은 중앙아시아로 이주한 혹은 이주된 그런 여러 30만 명, 40만 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존재합니다. 점점 저는 이렇게 여러 세계에서 온 한인들을 만나게 되는 계기가 있었어요. 여기서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세계 전역에 한인들이 몇 명이나 사는지 아시나요? 800만 명의 제외동포가 존재해요. 여러분, 외교부 공식 사이트 들어가면은 750만 명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입양아의 수치가 거기 포함되지 않았어요. 입양아의 수치는 사실 계산하기 어려워요. 그나마 남아있는 홀트나 여러 다른 비영리 기관을 통해서 낸 게 20만 명인데, 그것도 공식적인, 본인들이 말하는 공식적인 수치인데 사실 비공식이 훨씬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800만 명의 숫자가 얼마나 큰 숫자일까? 서울 다음으로 큰 도시가 어디가 있죠? 부산, 그렇죠? 대전, 대구. 부산, 대전, 대구의 인구를 다 합한 게 몇 명인 줄 아세요? 730만 명이에요. 네, 그것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의 제외동포가 존재합니다. 저는 제외동포를 얘기하면서 유태인의 예를 많이 공부하고 있어요. 유태인 디아스포라, 우리 많이 듣죠? 유태인은 거의 3000년 동안 나라가 없었어요.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2개가 됐다가 바빌론이 쳐들어오면서 그때부터 모든 유태인, 우리가 일컫는 모든 유태인은 이스라엘이 자기 본국이 없으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유태인 디아스포라가 3000년 동안 자기들 각국에서 떠돌아다니다가 이들이 모여서 1948년에 나라를 만들었어요. 이스라엘. 디아스포라가 모여서 나라를 만들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디아스포라. 아까 제가 계속 한인 디아스포라 얘기했잖아요. 세계에서 인구 대비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밖에 사는 나라 5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남한 인구의 16%가 밖에 살고, 혹은 남북한 인구 10% 이상이 한반도 밖에 거주하고 있어요. 최근에 법률 스님께서 쓰신 책이 있어요. 거기 책에서 굉장히 대범한 제안을 우리한테 해주셨어요. 뭐냐면은 우리 근현대사부터 각 세대마다 공통적 세대적 대의가 있었대요. 시대적 사명. 100년 전에 우리의 시대의 사명은 뭐였을까요? 증조부 시대 때 조국 독립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싸우고 있지 않았을까요? 그럼 그 다음 세대는 어떤 세대일까요? 40년대부터 70년대 우리가 막 해방이 됐어요. 해방이 됐는데 갑자기 나라가 둘로 찢어지고 전쟁에서 온 나라가 폐허가 됐어요.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2번째로 못 사는 나라였잖아요. 좀 잘 먹고 잘 살자, 그렇죠? 경제 발전 이룩하자. 그 다음 세대는 뭐였을까요?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아직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독재였고 인권이 아직 유린되고 개인적 자유가 없으니까 민주화를 이룩하자. 민주화가 아마 세대적 사명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책에서 등장하는 다음 화두가, 그럼 너네적 세대적 사명은 뭐냐? 우리의 세대적 사명은 뭘까요? 물론 취업이 중요하긴 하겠죠. 근데 취업이 과연 우리의 시대적 사명일까요? 적어도 법륜 스님께서 저한테 제안하신, 그리고 제가 공감할 수 있었던 세대적 사명은 사실 한반도예요. 다시 말하자면 그건 통일이에요. 통일이라는 화두가 사실 제 또래 혹은 저보다 젊은 친구들한테 크게 공감되지 않는다는 걸 저는 알고 있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더 손해보는 것 같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통일 한국이 진정으로 한반도뿐만 아니고 동아시아뿐만 아니고 세계사적 그런 역사적 사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일주일 전에 베를린에서 헤로니모 저 영화 상영을 하고 왔는데, 거기는 베를린 벽이 무너진 지 30주년이 막 지났거든요. 물론 아직까지 서독 동독 간에 어느 정도의 미묘한 긴장감, 혹은 서독 사람과 동독 사람 간의 어느 정도의 차별, 그런 게 당연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통일에 대해서 이견을 내는 사람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 필요했고, 당연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이었고, 당연히 미래 후손들을 위해서 이건 불가피한, 당연히 이루어졌어야 될 그런 세대적 사명이었다. 우리는 너무 그걸 방치하고 있지 않나요? 지금 70년이 넘었는데. 그리고 우리가 그대로 보낸다면은 우리 후손들이 과연 우리보다 더 통일하고 싶을까요? 저는 이런 자문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만약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제 프레젠테이션을 듣고 나가신다면은 저 전우석이라는 사람 하루 종일 코리안 디아스포라 혹시 저 사람 민족주의자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저한테 가장 중요한 가치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 휴머니즘. 인본주의란 어떤 것이냐? 세계 시민관이에요. 세계 시민관. 전 디아스포라가 중요한 것이 민족주의에 기반한 게 아니고 인본주의에 기반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히려 반문을 던지고 싶어요. 디아스포라가 중요하다면 과연 그러면은 제네동포, 이건 제외동포를 약간 뒤바꾼 언어 유희인데 밖에서 살다가 다시 한국으로 들어온 사람들 있잖아요. 아까 말했던 조선족. 왜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족에 대한 역사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고 범죄도시 같은 영화를 통해서 그들의 나쁜 이미지를 고착시킬까요? 왜 고려인, 탈북민, 입양아, 혼혈한인 다 이런 사람들을 볼 때 혹은 이런 단어들을 볼 때 불편한 감정을 가지게 될까요? 솔직히 말해서 저런 사람들도 포용을 못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랑 피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수용하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광주에서 다문화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박홍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주민과 반대되는 말, 즉 우리를 지칭하는 거죠. 그 어떤 단어를 사용하시는지 아세요? 바로 옆에 있는 선주민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우리를 선주민이라고 일컫는 거예요. 한 번이라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이주민보다 조금 더 먼저 온 선주민, 그것뿐이다. 그것보다 더 이상의 의무를 왜 부여를 하느냐? 그들보다 조금 더 먼저 온 우린 선주민일 뿐이지 이주민과 별 다른 게 없다. 어휘 사용 하나가 또 시각을 바꿔줬습니다. 저한테는. 800만 명의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소수민족으로 살아가든 국내로 들어오는 새로운 한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여러분들이 또 같이 자문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계 시민이 된 거라고 생각해요. 한국 민족주의자가 되는 게 아니고. 헤로니모는 여태까지 제가 이렇게 고민하고 씨름하던 정체성 이슈의 최종 결정판이었어요. 쿠바에 놀러 갔는데 쿠바 택시 기사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한인이었고 어떻게 여기 오셨어요? 그러니까 자신 할아버지가 애니깽 멕시코 농장에 100년 전에 팔려왔고 아버지는 쿠바 혁명에서 싸웠습니다. 이런 말을 딱 듣는 순간 저 사람이다. 저 사람이 모든 디아스포라가 갖고 있는 정체성 고민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From a hostel I booked several days ago just happens to be fourth generation Korean Cuban whose father was the legendary Geronimo Lim. Im Eunjo in Korean. That's where everything started. Although Geronimo passed away in 2006, I got to meet Geronimo's wife, daughter, son, and other family members who told me about the incredible journey Geronimo and his family had to go through in the past 100 years in Cuba. For instance, Geronimo went to law school with Fidel Castro, participated in the Cuban Revolution, and later worked with Che Guevara as the top government official in the new Cuban government. Equally amazing is Geronimo's father, Im Chun-tek, who took the initiative to collect funds from his friends in Mexico and Cuba in the 1930s and 40s to support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against Japanese invasion force. For this effort, his name appears in Kim Bu's autobiography, 백범일지. So it was a kind of experience. 저는 헤로니모를 통해서 코리안 디아스포라 인식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의 이주 역사와 각자 이주민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에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디아스포라의 일원이다. 이런 공동체적 인식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재외동포라는 말이 초등학교 교과서에 작년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05개의 교과서가 있었는데 그거를 재외동포재단이라는 외교부 산하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재외동포라는 단어가 한 번도 존재하지 않았대요. 이게 과연 가능한 일인가요? 800만 명의 재외동포가 해외에서 사는데. 여러분, 디아스포라가 더 한국적입니다. 왠지 아세요? 여러분은
태어나서 숨만 쉬어도 한국인이잖아요. 한국에서. 그렇죠? 아무것도 안 하고. 근데 해외에 나가는 순간 자신이 의식적으로 한국인이 되려는 노력이 없으면 한국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신이 원하던 원치 않던 자신은 남들이 볼 때 한인인데 자신은 그만큼 노력을 해야 돼요. 의식적인 노력. 그래서 그들은 더 한국적일 때가 많습니다.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저는 세계화의 통로라고 생각해요. 800만 명의 디아스포라, 우리 가족 같은 혈연의 가족들이 벌써 밖에 있는데 이들을 통해서 저는 세계화를 더 이뤄나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국가적, 지리적, 혈연적 중심에 대해 우리가 여태까지 한인들을 규정을 했는데 그걸 좀 더 넓혀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요. 디아스포라의 뿌리, 디아스포라의 본질은 고통이요. 자기 나라를 떠날 수밖에 없었던 고통, 새로운 나라에 적응할 수밖에 없었던 고통, 거기서 차별을 무릅쓰고 새로운 정체성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고통. 하지만 그 고통은 혁신성을 갖고 올 수 있어요. 저는 그 혁신성에 주목하고 싶어요. 그 혁신성은 저는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력한 무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혁신성을 가진 800만 명의 재외동포 디아스포라가 한반도 밖에서 살고 있어요. 자, 마지막 비디오를 공유할게요. 이 비디오는 3주 전에 제가 청와대 오찬에 초대가 돼서 문 대통령 앞에서 발표했었던 비디오입니다. 헤로니모에 대한 소개인데 예고편은 아니고 제가 영화의 엑기스를 모아서 제가 생각하는 헤로니모가 생각한 조국이라는 홈랜드라는 조국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썼던 편지를 같이 여러분과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Para mí yo soy coreano, yo no soy cubano. Para mí yo soy coreano. Y me muero siendo coreano. ¿Comprende? Porque la única patria que reconoció mi padre y mi madre. 나한테 한국어 좋지 않아요. 그렇지만 매일 한국어 공부하고 있어요. 한국 개그맨 사람입니다. 알아요. 그렇지만 난 한국 사람입니다. Could you read the letter from your grandfather? Ya. La patria. Patria es el legado de abnegación de nuestros antecesores y la ofrenda de nuestros mártires. Es la inspiración de los que sueñan un mañana mejor y un futuro de hermandad. Su concepto va más allá de las fronteras geográficas. No se limita a los que nacen en un lugar determinado, ni se sujeta a las normas políticas de un nacionalismo egoísta. El sentimiento patriótico debe fundirles a la esperanza y al clamor de los desposeídos, de los explotados que aspiran y luchan por un mundo mejor. La patria es la dignidad y el honor de los que saben merecerla.